극한 대치인데요. 검 이재명 경선 과정 본격 추적이라는 주제에 준비해 봤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 대선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며 또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야 간의 이제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 부원장은 돈을 전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정치 자금을 이렇게 서로 오가는 어떤 과정은 돈을 만드는 사람, 돈을 그래서 실제로 조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돈을 만드는 사람한테 주면 돈을 만드는 사람이 돈을 전달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렇다면 한 3단계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인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을 제외하고 이 지금 프로세스, 돈을 조성하는 사람, 직접 이렇게 조달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만든 사람,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4사람이 있습니다. 이모 씨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남욱 변호사의 회사에 이 자금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돈을 이렇게 그 회사에서 빼내서 그 다음에 돈을 만드는 사람이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을 했고, 남욱 변호사가 이거를 실제로 전달하는 정민용 변호사한테 주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한테 주고,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는 프로세스에서 김용 부원장을 제외한 그 전 단계에서 모두 다 증언이 일치한 겁니다. 근데 이 증언이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맞출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중에서 남욱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변호사하고는 일찌감치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구속돼 있는 상태라는 건 인신이 구속이 되는 그렇죠. 상태라서 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같은 어떤 사건이라면 아예 멀쩡하게 떨어뜨려 놓죠. 그런데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정민용이라든지 이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다가 이 4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프로세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 과정들이 다 맞고요. 3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 4 프로세스 중에 받는 사람 이외에 첫 번째, 돈의 권종. 권종이라는 건 어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만 원권을 몇 뭉치.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다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요. 쉽지 않잖아요. 5만 원까지 몇 다발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인데 이게 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권종이. 그 다음에 장소, 즉 어디서 전달했다. 이것이 또 일치됐다는 겁니다.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그 다음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 남욱 변호사가 만든 회사에서 줬다. 또 김용 부원장의 차 안에서 줬다. 이런 것들이 나머지 4사람의 증언이 일부 일치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시기. 언제 이걸 그렇죠. 조성하고 언제 전달했다. 이것 역시 4사람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인 김용 부원장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원에서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한 건 이 그 전 단계에서의 이 4단계의 증언이 일치한 것이 사실 결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싶은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시기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 증언이 일치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측에서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김용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유동규 본부장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재판부에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재판을 받으러 가서 방어원들이 그렇죠. 그 앞에서 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외에 귀가를 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집이
노출이 됐더라. 예를 들어 커뮤니티락 같은 곳에서 유동규가 어디 살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떠도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판단을 한 끝에 신변 보호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신변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임시 보호처를 원하면 임시 보호처를 뭐 선정해서 준다든지 또는 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또는 계속 동행하면서 보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과 관련해서 현재의 지금 신청자의 심리 상태, 그러면 주변 정황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없애려던 이 배경에 김용 부원장 등과의 대선 자금 말맞추기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지금 검찰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이 맨 처음 그 압수수색을 하러 나갔을 때 이 대상자가 보인 행동에 따라서 사실은 이 대상자의 심리 상태와 그다음에 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사실 당당하게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이 압수수색에 응하는데 2시간 동안은 문을 잠그고 응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속 통화를 한 거예요. 누군가와. 그렇죠.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건 사실 검찰로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그 대상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즉 직전에 무엇인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자신과 연결된 사람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어서 어떤 것들을 은폐해라라는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 직전에 했다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상황인데 기억하시겠지만 한 14회에 걸쳐서 김용과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부는 직접 전화를 걸고 일부는 또 유동규 본부장이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휴대폰을 버렸잖아요. 창문을 던져서 버렸고 그런 다음에 두 사람한테 직접 그러니까 그 정진상 실장이나 혹은 유동규 본부장한테 왜 버렸나 했더니 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지금 자신은 확인하려고 했다. 언론 보도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아주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려고 했다라고 정진상 시장은 밝히고 있고 또 유동규 본부장도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을 바꿨죠. 그리고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정진상 실장이 버리라고 해서 내가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된 휴대전화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상당히 지금 혐의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리라고 했다는 건 그 안에 자신과의 어떤 통화 내용이라든지 기타 무엇을 지시했다라고 만약 한다면 어떤 것들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조언을 또는 뭐 그 회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버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이번에 혐의점을 밝히는데 또 중요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 전 본부장이 이제 휴대전화를 급하게 이제 버렸는데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가 바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원망 이런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속내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용 부원장이나 혹은 정진상 실장을 호영호재했던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100번, 1000번 유흥업소에 함께 갔는데 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는 사실 언론 보도만 이렇게 접했을 때 이것이 무슨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렇게 친했는데 이렇게 가까웠는데 자신에 대해서 구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겠구나까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는 바로 유흥지점에서 접대를 받은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확실하게 남욱 변호사가 자신이 아는 모 유흥주점의 이 운영하는 사람과의 문자 메시지가 지금 검찰이 입수를 했고 그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성남의 고위 임원과 성남시 의원과 술을 적시하면서 술을 먹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장소와 시간과 그다음에 인물들이 특정이 된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몇 월 며칠 어떤 유흥주점에서 누구누구가 술을 얼만큼 마셨다. 그리고 그것을 대납했다. 여기까지 그 문자 메시지로서 특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접대, 즉 성남시 고위 임원은 당연히 정진상 실장을 이야기하고 성남시 의원은 당연히 그때 김용 부원장을 적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과 대장동에서 이 특혜를 받아서 엄청난 돈의 그런 어떤 특혜의 그 이익을 취한 사람들, 대장동 일당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의 커넥션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은 두 가지가 더 폭로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카트, 즉 골프 카트를 함께 탔다. 3명이서 즉 이재명 시장과 자신과 김문기 처장이 함께 탔다. 뉴질랜드 아마 그 해외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를 리가 있나? 이 얘기는 언론에 인터뷰한 거지만 재판에 만약에 검찰이 증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 부른다면 그보다 더 정확한 증언과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계속 폭로가 이어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디까지 폭로를 이어갈 것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최근 출국 금지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뭔가 수사망이 한층 좀 좁혀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 라는 그 축구 구단이잖아요. 네. 축구 구단의 원래 구단주는 이재명 시장인데 이재명 시장이 이 그 구단주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구단주가 아니라 이 성남 FC의 단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지금 성남 FC 구단의 직원들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단장이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진상 실장이 성남 FC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상 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몇 그런 어떤 특혜 용도 변경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임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직권 남용과 관련된 혐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정진상 시장은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모든 결제 서류에 원래 그 직함은 이 보고 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진상 실장의 직함이 아예 네모나게 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정 실장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남FC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겠지만 정진상 실장은 만약에 구속한 이후에는 모든 다른 사건들 성남 FC 말고도 대장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돼서 정진상 실장을 압박하는 어떤 요인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또 다른 어떤 폭로 내가 이것을 책임질 권한이 없다. 나보다 더 윗선 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지금 언론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난해 5월엔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 원을 한꺼번에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기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발족한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그 폭로가 왜 이 상황이 완전히 그냥 그 전환되는 어떤 기점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장동과 관련돼서 온갖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재판까지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돈의 액수들 뭐 700억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 돈이다. 700억이 누구 돈이냐? 뭐 이런 그런 그 기하급수적인 그런 어떤 액수들이 용처가 사실은 뇌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이것을 받아서 무엇인가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 그게 다 유동규 본부장으로까지 딱 거기서 멈췄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폭로는 뭐냐면 정치 자금, 뭐 그 일부지만 8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억 4천에 대해서 정치 자금으로 건넸다라는 어떤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이거는 지금 작년 얘기예요. 대선 말고 성남시장에 재선을 했는데 또는 경기도지사에 한번 당선이 됐는데 이런 3번의 선거에서는 과연 선거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작년 대선 때 5월에 5억 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검찰은 그보다 더 확대되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를 보면 네. 정영학 변호사와 남욱 변호사가 2013년, 2017년, 2019년, 2021년 이렇게 4번 동안 총 55억 원의 비자금을 지금 조성을 했다라는 증거를 지금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연도가 모두 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거나 선거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시점에 비자금이 조성된 상황, 그런데 한 번은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연도별 이런 비자금들이 당시에 선거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검찰은 지금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도피를 하지 않았어요. 네. 도피를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그렇죠. JTBC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JTBC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재명 당대표를 만난 적도 없고 또 이재명 변호사는 비판하죠. 거기서 실질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산당 같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계속 뺏어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은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 이 특검이라는 건 내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돼서 대장동 일당들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2가지 의혹을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즉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매입한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특검 글쎄요, 뭐 필요하지 않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그 특검을 하자 했을 때 40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모두 다 특검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어떤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지금 국민의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시간 끌기라고 하더니 지금이야말로 시간 끌기 아니냐.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혹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제 이 특검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9월 정도였나요? 아까 6월, 9월 뭐 이렇게 해서 이 일부 그 검사들을 교체하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건 즉 특검은 아시다시피 입법이잖아요. 네.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법을 통과시킨다는 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여야가 한번 합의를 하려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몇 주는 돼야 합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합의가 되면 대통령한테 넘기고 대통령이 그 뭐 복수의 그 추천자 중에 선정을 하고 그 선정자가 다시 자신과 함께 할 검사들을 임명을 하고 그렇죠. 수사관들을 추천을 받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1개월에서 2개월은 좋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를 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 소환하고 싶은데 특검법을 한다고 해서 나 소환 안 당할래. 특검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2개월 동안의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마디 했죠. 어떠한 피의자라도 내가 수사받을 수사기관을 쇼핑할 수는 없다. 난 이쪽에서 받고 싶지 않고 이쪽에서 받고 싶다라고 할 권리는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런데 사실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우리가 그 언론에서 하는 건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치 원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세 분석, 현재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간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잘해주시는 분이라 언론에서도 전직 국정원장이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근거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는 많이 없었어요. 언론 인터뷰 보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니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이다. 부인하는 것을 봤는데 그 안에 어떠한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이 인상 평이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의 어떤 이 발언이 아주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 이외에 박지원 원장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보다는 자신한테 지금 수사가 계속 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삭제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성토 이런 내용이 더 많아서 현 정부에 대한 원망이 사실상 이 인터뷰에 상당히 많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기 총선을 고려해서 이 대표 소환 시점을 늦추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네요. 이건 그야말로 정치평론가가 할 영역을 역시 정치 구단의 어떤 박지원 원장이 또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즉 지금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총선까지 끌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아직 정진상 실장 소환되고 또 김용 원장 물론 그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몇 개월 더 걸릴 테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수사들 중에 새로운 사실들이 뭐 밝혀지면 새로운 사실 수사한다고 또 몇 개월 지나갈 테고 그러다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총선 때라는 건 뭐냐면 총선 한 6개월 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표현에 의하면 그러면 내년 가을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하려면 공천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공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총선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인다고 치면 그때쯤 소환하면 아주 당이 혼선을 빚게 되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극대화해서 총선 이슈까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수사는 완전히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폭로는 상당히 저는 구체적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물론 언론 인터뷰는 예고를 한 것이고, 근데 검찰에서의 어떤 증언은 언론 인터뷰처럼 포괄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직접적이고 굉장히 특정
어떤 그런 이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하고 하는 어떤 그런 혐의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순간까지도 가야 된다면 앞으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의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